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 돌밭에 씨앗을 뿌려도 싹은 늦게 나올 뿐 결코 영영응답하지 않는 법은 없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한 방에서 자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세월이 흐르면 각자 다른 흙을 찾아가고 다른 햇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왜 나이 들수록 형제와 멀어지느냐는 물음은 억지로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 사람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법이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때로는 형제처럼 지낸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가까움이 영원히 이어진 예는 드물었다. 중요한 건 멀어짐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 태도다. 거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 파국이 아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의 숨을 살려주기도 한다. 붙들려 하다 상처를 남기기보단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지혜롭다. 나이 들어 몸이 무거워진 지금도 확신하는 건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이다. 형제 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존중이자 배려일 수 있다. 생각해보라.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고 해서 뿌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가지가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는 것이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면 각자의 씨앗을 퍼뜨리듯 형제도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야 한다. 억지로 가지를 묶어두려 하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 꺾이고 만다. 내가 배운 건 이것이다. 사람을 너무 끌어안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형제라고 해서 억지로 마음까지 갖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 누군가는 학문에, 누군가는 신앙에, 또 다른 이는 현실 개혁에 힘을 쏟는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사랑의 모양새가 바뀐 것일 뿐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것도 아주 깊은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 앞으로 네 가지 등불을 꺼내어 이야기하려 한다. 건강과 가족과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돈이다. 이 네 가지는 평생 부딪히며 깨달은 인생의 기둥 같은 것들이다. 건강이 받쳐주어야 일도 하고 가족이 있어야 사람이 외롭지 않다. 사람을 고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길을 함께 걷는 동지가 생긴다. 돈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잘 쓰여야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된다. 형제관계도 이 네 등불 속에서 다시 이해할 수 있다. 멀어진 거리를 탓하기보다 그 속에서 지켜야 할 온기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나무의 뿌리는 하나일 때까지는 저마다 다른 하늘을 향해 뻗는다. 오래도록 이 비유를 곱씹어왔다. 형제라는 것도 결국 그와 같다. 함께 뿌리 내린 어린 시절은 같지만 살아가는 방향과 열매는 달라지는 법이다. 어린 날에는 한 방에서 뒤척이며 꿈을 나누던 형제들이 세월이 흐르면 전혀 다른 도시에 산다. 다른 직업과 다른 철학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발원해서 하나였다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마침내 저마다의 바다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종종 정약용 집안의 형제들을 떠올리곤 한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연구하여 자산어보를 남겼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내놓았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홀로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별로 흩어졌던 것이다. 그들의 차이는 불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양성이었다. 각자가 다른 자리에서 빛나며 역사는 그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원망이나 서운함만 남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살아오면서 가까웠던 이들과 멀어진 경험이 많다. 젊었을 적엔 함께 부딪히고 꿈꾸던 동지들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각자 가족을 꾸리고 일에 몰두하니 자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배신이나 무정함은 아니다. 꽃이 제각기 흩어져 씨앗을 퍼뜨리는 것처럼 삶의 과정일 뿐이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길을 살아야 한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려 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뿐이다. 정주영이라는 사람도 살아보니 알겠다.
가까운 이일수록 더 큰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다. 억지 친밀은 오히려 상처를 만든다. 각자가 걸어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그러니 형제 사이가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각자가 자기 길을 찾아 당당히 서는 걸 바라며 가끔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강물이 흘러가듯 나무가 가지를 뻗듯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고 형제의 길이다. 정약용 집안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정약전은 바다와 물고기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찾았다. 정약종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다가 유배지에서 불멸의 책들을 남겼다. 이세 형제를 바라보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별을 따라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삶의 현장에서 형제 못지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어떤 이는 철강 소리를 사랑했고 또 다른 이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에 인생을 걸었다.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지만 바람을 맞는 위치와 파도를 헤쳐나가는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억지로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형제라는 인연을 생각하면 종종 내 어머니가 떠오른다. 가난했던 시절 형제들이 싸우기라도 하면 한 솥밥을 먹는 사이에 무슨 크고 작은 다툼이 있더냐 하고 타이르셨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다툼보다 더 큰 문제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었다. 다투는 건 아직 가깝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진짜 어려움은 다투지도 못하고 그냥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멀어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이 형제들의 길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일 뿐이다. 열매를 맺는 계절과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업을 일으키며 수도 없이 사람을 겪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쉽게 부서진다. 서로의 길을 존중할 때 오히려 오래 가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형제가 서로 다른 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그 별이 어디에 있든 마음속에 품은 안부와 그리움은 전해진다는 것이다. 삶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형제도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젊었을 적에는 형제가 전부였다. 한 방에서 잠들고 한 마을에서 뛰놀며 같은 밥상을 마주하던 그때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가정을 꾸리고 일터가 생기면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법이다. 이것은 잘못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과정이자 인생의 이치라 할 수 있다. 일터에서 배운 게 있다. 젊을 때는 벗이 곁에 많아야 든든한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느낀 것은 결국 함께 늙어갈 사람은 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회사의 성패도 중요하고 세상의 평가도 무게가 있었지만 하루를 마치고 불 꺼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기다려준 건 늘 가족이었다. 형제와는 달리 아내와 자식은 늙어가는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형제와는 거리가 생기고 가족은 더 가까워지는 게 자연스럽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홀로 고립되었을 때 끝내 버티게 해준 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편지를 통해 자식들에게 남긴 말들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의 무게는 자기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점 말이다. 형제라는 울타리는 성장하며 희미해질 수 있어도 가족이라는 기둥은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운함을 품지 않는 것이다. 형제가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이 식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일 뿐이다. 멀리서 안부를 묻고 마음으로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들을 보며 그런 걸 느꼈다. 그들이 커가며 집을 떠날 때 잡아두고 싶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자기 길을 가야 사람답게 크는 것이니까.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세월은 우리를 나누어 놓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억지로 붙잡아 함께 있으려 하기보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싶다. 결국 형제란 가까이 붙들어야만 이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뿌리 같은 것이니까.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또 다른 까닭은 가치관의 차이다. 어릴 적에는 생각도 비슷하고 꿈꾸는 것도 비슷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각자가 경험하는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머릿속에 자리 잡는 철학도 달라진다. 누군가는 신앙을 붙잡고 누군가는 학문을 파고들고 또 다른 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는다. 정약용의 집안을 보라.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목숨처럼 지켰고 정약전은 바다와 학문 속에 삶을 던졌으며 정약용은 나라의 제도를 고치려 했다. 세 형제가 다른 하늘을 바라본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화였다. 살아오며 느꼈다. 가까운 이들과도 정치적 견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금세 말이 막히고 심지어 마음의 벽까지 쌓인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어떤 이는 전통을 지키려 하고 또 어떤 이는 변화를 갈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성숙함이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면 싸움만 커지고 침묵 속의 존중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 정주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수많은 직원들을 만났지만 사람을 쓸 때 생각이 나와 꼭 같아야 한다는 기준은 세운 적이 없었다. 중요한 건 성실함이었고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였다. 형제도 다르지 않다. 재능이나 지식의 차이보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을 드러내는 법이다. 형제끼리 신념이 달라 멀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각자가 자기 길을 충실히 살 수 있다. 결국 삶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니까.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되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형제와의 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형제를 갈라놓는 가장 현실적인 벽은 돈이다. 젊을 땐 몇 푼 없는 용돈을 나누며 웃고 떠들던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로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하고 또 다른 이는 생활비를 쪼개며 살아갈 때 그 격차는 보이지 않는 담을 만들어버린다. 성공한 쪽은 미안함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결국 형제라는 이름 아래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버리는 것이다.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대지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겪었다. 형제라고 해서 다르겠는가? 경제적 차이는 대화의 어조와 만남의 빈도 심지어 마음의 온도까지 바꿔버린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나 경조사 비용 혹은 잠시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생기는 오해들이다. 이런 것들이 형제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돈의 본질을 달리 보게 되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제대로 관리하고 써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남길 수 있다. 걸어온 길에서 수많은 돈을 만져보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남은 건 쌓아둔 액수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였다.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돈 때문에 등을 돌릴 게 아니라 돈이 오히려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늙어서야 깨달았다. 돈을 두고 형제를 재지 말고 돈을 빌미로 관계를 얽매지도 말라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기꺼이 내주고 여유가 없다면 솔직히 말하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공평함이다. 한쪽만 희생하거나 한쪽만 누리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 돈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손에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며 어디에 닿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법이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 돈 문제가 스며들었다면 너무 부끄러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그저 사람 사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을 잃지 않도록 돈을 도구로 삼을지언정 관계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평생 부딪혀 얻은 작은 지혜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형제를 잇는 가장 큰 끈이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부모님의 생신이면 자연스레 모일 이유가 있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그 자리가 우리를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면 그 자리는 금세 빛을 잃는다. 누군가가 억지로 모임을 주도하지 않으면 형제끼리 따로 모이는 일이 점점 드물어진다. 젊을 때도 그랬다. 회사 일로 세상을 누비면서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에 들러 얼굴을 뵈려 했다.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로는 명절이 와도 예전만 같지 않았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나는 것이 점점 어색해졌고 각자의 가정과 일이 우선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정약용의 집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배우고 꿈꾸던 형제들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그 울타리가 사라지자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나야 했다. 누군가는 유배를, 누군가는 순교를, 또 다른 이는 학문을 택했다. 그들의 선택을 가로막을 부모도 한자리에 붙들어둘 힘도 이미 없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은 우리에게 모여야 한다는 의무를 주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부모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까지 억지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모님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바랐던 건 결국 자식들이 각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함께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그 행복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 아니겠는가? 그러니 부모님의 빈자리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탓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우리가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삶의 신호일 뿐이다. 부모가 남겨준 건 모이는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 자체였음을 잊지 마라. 형제라는 인연이 세월과 함께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각자가 새로 꾸린 가정 때문이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삶의 무게추가 자연스럽게 원가족에서 새가족으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어릴 적엔 형제가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나이를 먹고 나면 배우자와 자식이 삶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된다. 이는 억지로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 경험으로 말하자면 회사를 일으키고 가장으로 살면서 느낀 건 결국 집을 지키는 힘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사실이었다. 사업이 아무리 커도 집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반대로 집안이 단단하면 바깥 일도 꿋꿋이 해낼 수 있다. 형제보다 아내와 자식이 우선이 되는 건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책임의 이동일 뿐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끝내 버틸 수 있었던 건 멀리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형제끼리 모이려 해도 배우자의 집안과의 만남과 자식들의 교육 문제와 생계의 부담까지 겹치니 예전처럼 단순히 모일 수가 없다. 어느 집을 먼저 찾아갈지, 명절에 누구와 시간을 더 보낼지가 갈등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젊을 때는 몇 시간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종종 내 젊은 나를 돌아본다. 철판을 두드리던 소리와 땀방울이 흘러내리던 현장의 기억 속에서도 내 머릿속은 늘 가족의 얼굴로 가득했다. 형제와는 멀어질 수 있어도 가족과는 멀어질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렇다고 형제 사이가 무의미해진 건 아니다. 다만 중심이 달라진 것일 뿐이다. 형제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진다. 중요한 건 억지로 모이려 하지 않고 멀리서라도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있다면 만나지 않아도 형제라는 뿌리는 변치 않는다. 또 하나 형제를 멀어지게 하는 건 지리적 거리다. 어릴 적에는 같은 집과 같은 마을에서 지냈으니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며 살아갔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직장과 배우자와 자식 때문에 살 곳이 달라지고 어느새 수명이 떨어져 지내는 형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서울에 사는 형제와 부산에 사는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려면 시간과 돈과 체력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 보면 굳이 이 고생을 해서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젊었을 적에도 사업을 확장하며 전국을 오가느라 집에 들르기도 쉽지 않았다. 가까운 형제조차 한참 만에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깨달은 건 마음은 가까워도 몸은 멀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 거리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사람 사는 세상에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간격이니까. 정약용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전은 흑산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보냈고 정약용은 강진에서 외롭게 유배살이를 했다. 서로 몇 년 몇십 년을 만나지 못했어도 형제라는 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곳에서 자기 삶을 지켜낸 덕에 후세가 세 사람을 다르게 그러나 똑같이 존중하게 된 게 아니겠는가. 늘 말하곤 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형제와 몇 년 만에 만나도 한마디 안부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정이다. 반대로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서로를 질투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지리적 거리를 탓하지 마라. 만나기 어렵다면 편지 한 장과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요즘 세상 같으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안부를 나눌 수 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기지 발걸음의 횟수가 아니다. 형제란 결국 어디에 있든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격과 기질의 차이다. 어릴 적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도드라지고 참기 힘든 갈등이 되곤 한다. 한 사람은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이는 시끌벅적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한다면 젊을 때는 그저 쟤는 원래 저래 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작은 차이도 크게 다가오고 결국 만남 자체가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다. 공장을 짓고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이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또 다른 이는 무모할 만큼 저돌적인 기질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둘 다 필요했지만 서로 가까이 붙여놓으면 갈등이 터져나오곤 했다. 형제 사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가까이 지내면 성격 차이가 부딪히고 멀리 두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정약용도 형제들과 생각의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정약종의 종교적 신념과 정약용의 현실 개혁은 끝내 합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형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일 뿐이라고 받아들였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갈라진다고 해서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사람을 쓸 때는 능력만 보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의 태도를 보라고 말이다. 성격이 다르더라도 진심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 하지만 욕심과 허영심이 앞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래 함께 할 수 없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다. 성격 차이는 견딜 수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그러니 형제와의 만남이 성격 차이 때문에 불편하다면 억지로 붙어 있으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정이 되기도 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나이 들어 형제와 지혜롭게 지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라는 현실의 벽이 형제 관계에도 깊이 스며든다. 젊을 때는 몇 시간을 차로 달려가 형제를 만나도 피곤한 줄 몰랐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어도 다음날 다시 일터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르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큰 짐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 일터에서 강조한 것도 결국 건강이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늘 사람이 자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여전히 그립지만 몸이 멀리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만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약용 역시 강진 유배지에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글로 사색으로 승화시켰다. 그 대목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몸이 약해진다고 관계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란 걸. 오히려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교류와 사랑을 찾는 게 필요하다. 경우도 그렇다. 나이 들어서는 직접 만나러 가기보다는 전화 한 통과 손편지 한 장 혹은 사진 몇 장으로 안부를 묻곤 한다. 예전 같으면 형제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었을 긴 대화가 이제는 몇 분의 통화와 짧은 웃음으로 대신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가벼운 정은 아니다. 오히려 그 짧은 순간이 몸의 한계를 넘어선 진실한 교류일 수도 있다. 그러니 건강 때문에 형제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라.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세월이 알려주는 삶의 방식일 뿐이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고 형제 관계를 지켜내는 새로운 길이다. 형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까닭 중 하나는 기대와 집착 때문이다. 젊을 때는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러나 나이 들고 삶의 무게가 커지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원망으로 변하기 쉽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편안하게 만든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 다짐했던 게 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약속하지 말자. 형제 사이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선 안 된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이고 서로의 형편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것이 진짜 정이다. 정약용도 이런 깨달음을 남겼다. 유배지에서 형제들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받아들였다. 그는 형제의 선택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또 스스로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르구나 하고 인정했을 뿐이다. 이 태도가 참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젊었을 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쓴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빨리 닳아버렸다. 반면 한 발 물러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 그저 잘 지내길 바라며 기다리는 관계가 오래 갔다. 억지로 유지하려는 친밀함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리가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 지켜주는 법이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서 집착을 버려라. 그 기대가 줄어드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형제는 여전히 형제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그것만 붙잡으면 충분하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란 매달림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이다. 평생 사람을 보며 배운 건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태도라는 사실이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전문의들을 만났지만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이들보다 약속을 지키고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형제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이 달라도 성격이 맞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오래 간다. 정약용이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존중했던 것처럼 살아오며 느꼈다. 중요한 건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길을 인정하는 태도다. 형제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같은 방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형제의 마음이다. 늘 직원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보여준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다. 젊을 땐 경쟁하듯 서로를 재고 비교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남는 건 저 사람은 끝내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하는 따뜻한 기억뿐이다. 사람을 고를 때 항상 위기 속에서의 태도를 보았다. 일이 잘 될 땐 누구나 웃지만 일이 막힐 때 드러나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순간이 온다. 누군가 병이 들거나 생활이 무너질 때 그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마디가 모든 세월의 거리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다. 그러니 형제와 멀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자주 보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않아도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고 단단한 것이다. 걸어온 길에서 배운 사람 보는 눈이다. 그건 결국 성실과 태도를 읽어내는 눈이었다. 형제 관계도 바로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형제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덫은 비교와 경쟁이다. 어릴 적부터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더 부모 말씀을 잘 듣나 하며 비교당하면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 살이에 지쳐 다시 만났을 때조차 그 감정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든다. 젊은 날 형제들 사이에서 느낀 미묘한 경쟁심을 기억한다. 때로는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힘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 경쟁이 서로의 거리를 벌려놓았다. 정약용의 형제들을 보라. 각기 다른 길을 걸으며 서로의 재능을 비교했다면 어땠을까? 정약전의 학문적 성과와 정약종의 신앙심, 정약용의 개혁 정신은 모두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러나 그 빛을 서로 견주려 했다면 갈등과 시기만 남았을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역사는 그들 모두를 기억했다. 우리도 이 점에서 배워야 한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수없이 비교를 당했다. 저 회사는 더 크다더라, 저 사람은 더 빨리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나 끝내 살아남은 건 비교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간 발걸음이었다.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피곤해지고 마음은 상하게 된다. 누가 더 잘났는지가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늙어서야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형제뿐 아니라 세상 누구와도 비교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열등감과 우월감뿐이다. 하지만 그 두 감정은 모두 관계를 병들게 한다. 열등감은 벽을 만들고 우월감은 거리를 벌린다. 결국 남는 건 서로에 대한 피로감뿐이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서 비교의 잣대를 버려라. 각자가 걷는 길은 다르고 성공의 기준도 다르다. 어떤 이는 많은 돈을 벌어도 외로움 속에 살고 또 어떤 이는 넉넉하지 않아도 웃음 가득한 집을 이룬다. 삶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충실함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형제를 향한 진짜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달라지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다. 시대 자체가 변한다. 조선시대의 형제관계와 오늘날의 형제관계가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때는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며 매일 얼굴을 맞댔지만 지금은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로 흩어져 사는 게 당연한 세상 아니겠는가. 정약용 형제들도 각자 다른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며 결국 다른 운명을 맞았듯 오늘 우리도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늘 함께할 수는 없다. 살아온 세상만 봐도 그렇다. 어릴 적에는 형제끼리 몸으로 부대끼며 살았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과 글 한 줄과 사진 몇 장이면 안부를 나눌 수 있다. 예전 같으면 몇 날 며칠 걸리던 소식이 이제는 눈 깜짝할 새에 오가는 세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자주 만나야 정이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화면 속 웃는 얼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정주영인 내가 회사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늘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제 몫을 다 하는 걸 알았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있느냐였다. 형제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가 진짜 끈을 지켜주는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대가 변했으니 관계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예전의 방식에 얽매여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의무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려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대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란 결국 피로 맺어진 인연이면서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다듬어져야 하는 관계다.
중요한 건 함께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느냐다. 나무의 뿌리는 변하지 않지만 가지는 계절마다 달라지듯 형제 관계도 시대의 바람을 따라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힘 있는 순간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정여경이 18년 유배 동안 홀로 견뎌내며 목민심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을 남긴 것도 결국 고독 덕분이었다. 그가 외로운 섬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학문을 동력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늘 감탄했다. 형제와 멀어지는 경험도 이와 비슷하다. 외로움이라 여기지 말고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삶이 깊어진다. 내 삶도 그랬다. 현장을 뜨며 새로운 사업을 열고 때로는 아무도 길을 몰라서 내가 앞장서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늘 혼자였다. 그 고독을 피하려 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 그 고독을 벗삼아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길을 택했다. 형제와 멀어져 홀로 서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키워내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종종 이렇게 말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나를 나답게 하는 스승이다. 형제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를 탓하기보다 그 빈자리에 책을 두고 사색을 두고 새로운 배움을 두라. 그런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고독 속에서 길러진 힘은 언젠가 형제와 다시 마주할 때 더 따뜻한 미소로 이어진다. 억지로 자주 만나며 생기는 갈등보다 홀로 있던 시간 속에서 다져진 너그러움이 형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결국 형제란 늘 곁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멀리 있어도 심지어 만나지 않아도 고독 속에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 하나가 있다면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굳히는 토대가 된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형제와 멀어져도 끝내 남는 것은 가족이라는 마지막 울타리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기억은 추억이 되고 자주 보던 얼굴은 점차 희미해지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뿌리 같은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님 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장면과 겨울밤 모여 혼자 웃던 순간들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평생의 자양분이 되었다. 평생 일터에서 싸우듯 달려왔어도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면 결국 나를 감싸준 건 집안 식구들이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세상의 평판은 늘 바람처럼 변하지만 가족의 웃음과 눈물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뿌리였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깨닫는다. 형제와의 관계가 옅어져도 가족의 자리는 결코 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여경도 유배지에서 끝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엔 늘 따스한 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외로운 땅에서 학문에 몰두했지만 그 학문의 불꽃 뒤에는 늘 가족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마음을 잘 안다. 아무리 바쁜 날에도 문득 떠오르는 건 동지의 얼굴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 형제와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혈연의 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의 저 깊은 곳에서 울타리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 울타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아 잊히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금 우리를 감싸 안아준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건 명예도 돈도 아닌 가족의 따스한 품이다. 형제와의 관계도 이 울타리 안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멀리서라도 서로의 안녕을 빌고 가까이 있으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는가? 형제 사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돈 관리의 문제다. 어릴 적엔 과자 한 봉지 나눠 먹으며 깔깔 웃던 사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유산 문제나 경조사 비용 혹은 빌려준 돈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다. 평생 돈을 만지며 살았지만 결국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돈을 쌓아두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고 흘려보내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다.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이 중심에 서면 관계는 불편해지고 마음의 온기는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돈을 지혜롭게 다루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회사에서 강조한 것도 늘 돈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었다. 직원의 땀값을 정직하게 돌려주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야 진짜 의미가 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다르지 않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구절이 있다. 형제 사이도 그렇다. 돈 문제에서 가장 큰 갈등은 액수 그 자체보다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한쪽만 늘 부담을 지거나 한쪽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 오래가면 정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와 돈 문제를 섞을 때는 반드시 명확히 하고 서로의 형편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유가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되 없는 걸 억지로 내어주며 원망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한다. 결국 돈은 형제를 가르는 칼이 될 수도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오래 살며 배웠다. 돈을 두려워할 것도 지나치게 신성시할 것도 없다. 올바른 관리와 나눔 속에서만 돈은 제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형제의 정 또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제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존중이다. 가까이 붙어 앉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멀리서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나이 들어 형제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내 기억에 남는 건 내 길을 존중해준 이들이었다. 때로는 반대했어도 내 뜻을 꺾으려 들지 않고 내가 옳다 믿는 길을 가보라 하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정약용이 형 정약종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선택을 존중한 것도 같은 이치다. 자신은 현실의 개혁을 중시하면서도 형의 신앙을 비난하지 않았다. 각자의 길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이 태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한다. 형제란 결국 같은 길을 걷는 동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그 길을 축복해주는 동반자인 것이다. 젊은 날 사업을 벌일 때도 그랬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실패라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해보라는 아버지의 한마디 그리고 침묵으로 지켜봐주던 형제의 눈빛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존중이란 그렇게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건네는 침묵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며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존중이 있으면 마음은 늘 가깝다. 억지로 모임을 만들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아도 그저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 믿음 하나가 모든 거리를 뛰어넘는 다리가 된다. 인생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를 억지로 가까이 붙들려 하지 말고 멀리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게.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형제와 지혜롭게 살아가는 최후의 사랑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형제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잎을 내듯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듯 형제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억지로 붙들려 하면 상처가 남고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평생 네 가지를 붙잡고 살아왔다. 건강과 가족과 사람 보는 눈과 돈 관리다. 건강이 있어야 일도 하고 만남도 이어갈 수 있다. 가족은 삶의 마지막 울타리이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기둥이었다. 사람을 볼 때는 재능보다 태도를, 능력보다 성실을 살피는 눈이 필요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한 도구였다. 이 네 가지가 결국 형제 관계에도 고스란히 들어맞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족이라는 중심을 지키며 성실한 태도로 존중을 나누고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다. 그 속에서 형제의 인연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진다. 정약용의 집안을 보라.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셋은 다른 길을 갔지만 모두 의미 있는 삶을 남겼다.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그들의 각기 다른 선택이 모여 역사의 큰 무늬를 이루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형제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빌고 각자의 길에서 빛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형제 관계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라. 멀어졌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자주 보지 않는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의심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건 멀리 있어도 존중하는 마음과 건강과 가족을 먼저 챙기는 지혜, 그리고 돈을 올바르게 다루며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태도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란다. 당신은 형제와 어떤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 거리가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형제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앞으로도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삶의 빛이 되길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게. 그리고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면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의 짐을 덜고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